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영어로는 이제 키스티라고 부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드릴 내용은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제 목적을 딱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드렸다시피 데이터 과학자고 제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제 발표가 끝났을 때 그냥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한 단계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데이터 과학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늘 생각하는 질문이죠. 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매년 초창기에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런 IT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는 MWC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아마 이제 벤더블 스마트폰이 다가오는 미래에 가장 우리가 좀 재밌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스마트폰이 그냥 이제는 접히기도 하고 곧 이제 구부러질 거고 하는 이런 스마트폰이 과연 얼마 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여기 계신 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강연을 메인으로 듣고 계시는 이제 청소년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2008년에 아마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게 다 되면은 지금 컴퓨터도 다 저런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스마트폰에서 저런 기능들이 다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하지만 지금은 저런 기능들이 다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저희가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네. 지도를 직접 펼쳐서 길을 찾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려 저 시대만 해도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타면 40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길을 이제 직접 안 막히는 길을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때는 무려 10시간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명절 이런 때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저희가 그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게 잘생겨 보이는 외국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미드전이라는 AI 기술이 있는데 이 AI 기술한테 이제 크레비주라는 곳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챗 GPT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달라고 한 거예요.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이런 인상이죠. 이 챗 GPT에 대해서 이제 전주하고 임실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 9월에 했던 설문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를 알고 있나요? 했을 때 대부분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용해 봤나요?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사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사용해 봤나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대부분 다 많이 사용해 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챗 GPT를 교육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이제 어디까지 사용할 건가요?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뭐 어떻게 사용했나요, 실제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에도 쓰기도 하는데 단순한 이렇게 뭐 실생활에도 아니면 호기심에도 이렇게 챗 GPT를 자유자재로 이미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걸 가져왔는데 이제 23년과 24년에 1년 차이에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1년 사이에 챗 GPT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이렇게 변해왔다는 걸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은 과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간단하게 거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공지능은 내가 질문을 잘 던지면 혹시 많은 걸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나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아무리 질문을 잘 던져도 한계가 있다. 네. 엄청 어려운 건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되게 비슷합니다. 네. 뭐 사실 양쪽 다 말이 맞아요. 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할 텐데요. 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챗 GPT와 같은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을 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했던 것들을 되게 잘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가장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지문을 주고 요약을 해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이제는 뭐 저도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중에서는 내가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가끔씩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혹시 챗GPT 사용하시면서 내가 답답하다고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벌써 몇 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게 챗GPT한테 질문을 잘 하면은 또 얘가 잘 말을 해줘요. 하지만 질문을 잘 못하면은 얘도 대답을 이상하게 하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더 되게 그런 부분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챗GPT가 잘 못하는 거는 반대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잘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되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든 스도쿠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스도쿠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은 손을 아무도 안 든 것 같습니다. 네. 스도쿠를 한번 집에 가셔서 챗GPT한테 시켜보세요. 그럼 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얘가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코딩을 짜서 해결을 해버려요. 네. 코딩을 짜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챗GPT한테 너가 코딩을 짜지 말고 너가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답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답을 구하는데 설명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설명도 이상하고 답도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가 뭐든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 말고도 한 2022년쯤에 워들이라고 한창 막 유행했던 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워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6글자로 이루어진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맞추는 건데 제가 6개 단어를 아무거나 쳐서 단어를 넣으면은 얘가 순서가 맞는 알파벳이 있는지 혹은 아예 모든 알파벳이 틀렸는지 아니면 순서만 바뀐 알파벳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5번 혹은 6번 안에 맞추면은 이제 그 단어를 맞추는 퀴즈에서 내가 승리하는 게 됩니다. 이 워들이라는 것도 풀어보면은 챗GPT는 전혀 풀질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엄청 쉬워 보이는 것도 아직 챗GPT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완전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네. 저도 만약에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물리학을 전공한 저에게 만약에 뭐 화학이나 아니면 생물학 이런 분야를 물어보면 저는 거의 바보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그런 모든 전문 지식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하는 아주 쉬운 문제조차도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챗GPT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들 들어보셨죠? 환각 효과라는 건데, 네. 이게 언어 모델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애가 뻥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갤럭시 패드를 떨어뜨려서 회의 중에 큰일이 났던 사건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챗GPT는 그럴싸하게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세종 몇 년에 있었던 일로 모든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던 일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냥 뭐 재미로 사용할 때는 사실 뭐 괜찮지만 저희가 뭐 학교에 숙제를 해간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뭐 연구를 해간다는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쓰면은 당연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알고 되게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여기 보이는 이걸 사려고 했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요즘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죠? 이게 빈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앉으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되게 비싸요. 네, 이 큰 거 하나에 거의 한 7, 80만 원, 혹은 큰 거는 100만 원까지 합니다. 네, 저는 저런 걸 사기에 너무 가슴이 졸여서 큰맘 먹고 그나마 좀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제품, 더 싼 제품은 뭐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 열심히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글 제목만 보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저 글을 읽으면은 두 번째 있는 글 보이죠? 이 글로 끝, 안 보면 손해. 당연히 클릭을 해봤죠. 클릭을 해봤더니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을 읽다 화나서 조심해야 된다. 안 산 분이라면 꼭 봐라. 내가 2개월 다 봤고 그 본 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한다.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나. 나를 대신해서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런 글을 만들었다니. 그래서 쭉 내려서 이제 그 링크를 열심히 찾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제가 우선 관심 있어 하는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순위에도 없고요. 그리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같은 제품인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또 보라색, 청색처럼 보이는 저것도 색깔만 다르지 또 서로 같은 제품이에요. 뭔가 벌써 이상하죠. 벌써 이상합니다. 그리고 글을 이제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뭐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챗GPT를 사용해본 저의 입장에서는 이 글은 챗GPT가 작성해준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 번도 저 빈백들을 사용해보지 않았고 그냥 챗GPT한테 정리해달라고 한 글인 거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글이 많아질수록 저같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는데 거기 안에 이런 기계가 쓴 글, 챗GPT가 근거가 없이 되게 질이 안 좋은 글들이 많아지면 데이터 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제를 해서 없애고 좋은 데이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많아지면은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면 분석의 퀄리티가 낮아진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당연히 엄청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앞으로 저도 계속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계속 발전할 기술이고요. 근데 개인이 이런 인공지능을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개개인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타트업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기업이 해야 되는 일은 혼자의 입장에서는 못하지만 제가 조그만 어느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노벨상을 타는 과학들은 다들 이제 엄청난 과학이지, 위대한 과학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위대하지 않은 과학은 과학이 아닐까요?
뭐 그렇지 않은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물리학자라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노벨상이 있으면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그 노벨상은 뭐냐면은 노벨상의 정반대인 거예요. 네. 되게 가치 없어 보이는 과학을 위해서 주는 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국 분인데 이분은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커피를 어떻게 하면 안 쏟고 들고 갈 수 있을까를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안 쏟고 커피를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컵을 양손으로 들어서? 네. 다들 뭐 여러분들이 막 엄청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전 섞어서 들려서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정답을 제가 얘기 드리자면은 위에서 이렇게 들면 돼요. 네, 이렇게 들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때 컵 액체가 이렇게 여기 손바닥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흔들리거든요. 근데 보통 컵이 넘칠 때, 커피가 넘칠 때 위로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잡고 밑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컵의 끝에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니까 이제 얘가 더 이렇게 넘치기 쉬운데, 반대로 이 입구가 있는 위쪽을 이렇게 들고 하면은 얘가 흔들리는 반경이 원이 작은 쪽으로 흔들리거든요. 네, 이건 말고도 사실 훨씬 심오한 물리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앞으로 들고 가실 때 내가 좀 다급하게 가야 한다 하시면은 다음 버스를 타셔도 좋지만, 이 버스를 놓치면 큰일 난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위로 들고 가시면은 조금은 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연구인지는 뭐 후세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겠지만, 네, 뭐 그냥 저희가 문득 들었을 때 엄청 대단한 과학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거 노벨상을 받았던 거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길잖아요. 이렇게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꽁지 머리를 묶고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머리에 흔들거리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흔들거리는 움직임을 보면은 이 사람의 키와 체중을 맞출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네,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맞췄어요. 근데 5분이 걸렸어요. 그냥 가서 혹시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물론 속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가치 없는 과학일까? 네, 뭐 저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연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논문으로 나왔던 이런 연구는 아닌데, 이제 지금 이화여대에 계시는 김규 박사님이 이제 밸브의 신이라는 걸로 한때 이제 인터넷에서 되게 핫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많은 밸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밸브는 이 밸브예요. 가스 밸브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난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원래 삼성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잠깐 일이 힘들어서 나와 계시다가 이걸로 유명해져서 교수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이분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전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 그 주방에 가면은 그 저희가 설거지하는 이 물 아래 이제 보통 있는데 아니면은 가스 보일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하는 거냐면은 이 보일러에서 물을 데피면은 각 방으로 이제 이 관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평소에 이제 열려져 있는 더대로 이제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데펴서. 근데 만약에 이 세팅이 조금 잘못돼 있으면은 유난히 더운 방이 생길 수가 있고 유난히 추운 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밸브를 다 똑같이 열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좀 더 우리 집은 남향인데 남쪽에 있는 방은 좀 더 따뜻할 거고 아니면은 뭐 북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쪽에 있는 데는 방이 좀 더 추울 건데 그러면 그쪽에는 밸브를 좀 더 열어줘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곳은 더 덜 열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온도를 다 잰 다음에 이 밸브들을 열어보면서 최적의 값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해보려고 했었고요. 네. 근데 교수님이 된 걸 보면은 그 판매가 성공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또 제가 하나 드릴 내용은 재무제표. 혹시 여기 계신 청소년분들 중에 재무제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어렵죠. 그럼 가계부는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가계부는 많이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계부예요. 네, 기업에서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네, 용돈을 받았고 아니면은 내가 돈을 어디다 썼고, 네, 뭐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다. 뭐 기업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진 않겠죠. 근데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숫자의 패턴만 보더라도 이게 조작이 된 건지 조작이 되지 않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계부를 쓸 때 가계부는 뭐 양도 얼마 안 되고 내가 가계부를 부모님한테 검사를 맡으려고 열심히 적었는데 약간 뻥을 쳤어요. 근데 부모님이 보면은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한눈에 또 잘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는 엄청 커요. 막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까지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 숫자를 사람이 눈으로 다 보고 기억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장 앞자리, 가장 큰 자리에 있는 숫자들만 쭉 가져와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 숫자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분포만 그려봐도 이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건지 조작이 되지 않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조작이 안 된 수의 분포는 저렇게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는데 만약에 조작이 됐다고 하면은 저 분포가 깨져버리거든요. 네. 혹시 뭐 지금 십진법, 뭐 이진법 이런 거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진법을 바꿔도 여전히 네,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이제 조작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좀 했던 것들인데, 네. 게시판 글이 있을 때 제목들만 쭉 가지고 오면은 뭐 워드 클라우드라고 많이 들여보셨잖아요. 그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더 이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2018년에 제가 그렸던 건데 당시에는 뭐 난민 문제 뭐 이런 게 많았었고요. 노래 가사가 있다고 할 때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이 작사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가수와 작곡가만 많이 알고 있는데 작사가를 가지고도 작사가들이 서로 좀 작사하는 방식이 비슷한지 아닌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려볼 수가 있고요. 김이나 작사가는 그래도 많이들 아시죠? 네. 뭐 나머지는 좀 옛날 거라서 요즘에 많이 유명한 가수들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먹는 급식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좀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밥을 제가 보통 막 치킨을 먹으면 치킨도 한 마리 다 먹고 피자까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대식가인데 제가 그렇게 혹시 살이 쪄 보이나요? 그쵸? 네. 그러면은 밥을 먹는 것만 가지고 혹시 평소에 밥을 10공기씩 드시네요. 체중을 줄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맞는 말일까요? 그쵸? 네. 그래서 데이터가 한 개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봐야 하는데 이 음식 데이터를 설문조사했던 데이터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밥을 많이 먹으면은 좀 더 체중이 비대할 확률이 높을 테니 그런 가정하에 이걸 가지고 당뇨병을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아니면 어떤 영양소를 더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게 당뇨와 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런 연구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늘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있으면은 GPS를 안 키더라도 이 핸드폰은 항상 전화 통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지국과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랑 연결돼 있는 기지국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기지국의 위치가 되게 가까워서 높은 정확도로 이제 이 사람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이동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이걸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가지고 경계가 어딘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2개의 클러스터로만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네,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나뉩니다. 네. 한 개 늘려서 한 개를 더 본다고 하면은 부산 쪽이 이제 먼저 떨어져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쭈루룩 떨어져 나가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클러스터를 한 6개 정도 쪼갠 여기를 보면은 인천이 지금 혹시 인천이랑 같은 색깔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인천은 경기도랑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제주도랑 인천이랑이 이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그룹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조금은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쪽 밑에 보면은 이 끝에가 혹시 어느 지역일지 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기가 서천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서천은 어느 도일까요? 그렇죠. 충청도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밝은 주황색. 네, 서천은 충청도보다 전라도에 가깝습니다. 이동 패턴으로만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 데이터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초창기 때 저희가 두려웠잖아요. 되게.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주변에 과연 나한테 코로나를 옮길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코로나를 옮겼는데 어디서 온 코로나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도 코로나가 어떤 방식으로 퍼져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너무 엄청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지, 아니면 한 사람은 되게 소수의 사람만 감염시키는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전염을 시키는지,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돋보기로 이제 세상을 제가 보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돋보기로 세상을 볼 때는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들여다만 보면은 안 돼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더 멀리 가서 이제 전체를, 네, 나무 하나가 아닌 숲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데이터 과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에 제가 돋보기를 보고 하나를 잘 보는 능력은 이 수학과 통계 혹은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컴퓨터 개발 능력,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데이터는 정말 잘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 잘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놓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서 봤는데, 내가 뭔가를 봤는데 이게 뭔가 본 게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나한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스쳐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저 도메인 전문성이라고 써 있는 그런 관련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내가 본 것도 내가 본 게 뭘 본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처 입은 뒤에 이제 회복하는 원리라서 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입어야 커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마라톤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때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르셔서 같이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걸 하고, 가치 있는 기술은, 네, 기술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저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